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제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꺼낼 수 없었던 묻혀져 있던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저 평범한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살고 있던 저에게 왜 갑자기 일상을 흔들어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내 옆에 있는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인 걸까요? 거짓과 진실의 경계에서 우리는 어떤 30년을 보낸 걸까요? 한 번도 드러낼 수 없었던 지난 날이 한순간에 파헤쳐 버려진 날,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보석 같은 이야기와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최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든든한 남편 승우와 귀여운 손주 민준이 있는 완벽한 가정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듯 나도 가슴 한켠에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추억을 간직하고 있어요. 젊은 시절 영수와의 사랑,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의 아픔을.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어요. 창가에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뜨고 화분에 피어난 새싹들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서랍 속에 묻어둔 오래된 사진첩이 생각났어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영수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고이 잠들어 있었죠. 묵직한 마음으로 가족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손주 민준이 들어왔어요. 학교 가방을 메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죠. 민준은 자신이 만든 도자기가 완성되었다며 다음 주 전시회에 꼭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지만 마음속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익숙한 우편물들 사이에서 낯선 편지 한 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죠. 봉투를 뜯자 30년 전 영수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나왔어요. 그날의 약속, 아직 기억하시나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낯선 차 한 대가 집 앞에 서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죠.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오랜 친구 민지였습니다. 영수가 서울로 돌아왔다는 소식. 그 순간 내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들려온 영수의 소식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지의 말에 따르면 영수는 미국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완전히 귀국했다고 했어요. 그것도 이 동네와 가까운 곳에 집을 구했다니.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죠.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눈부셨습니다. 문득 30살 젊은 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영수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나눈 약속,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나무 상자를 꺼내 영수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승우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어요. 승우의 표정이 어두웠죠. 회사 앞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침에 받은 편지, 집 앞에 낯선 차, 그리고 이제 승우마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영수의 귀국 소식과 승우가 말한 낯선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을 무겁게 눌렀어요. 승우는 내 상태를 걱정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저녁 식사 후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30살 무렵 영수와 헤어진 후 몇 달간 써내려간 아픔의 기록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낡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죠.
영수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내가 떠나는 이유를 언젠가는 설명할게.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미안해. 그 편지 속에 담긴 미스터리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영수는 왜 갑자기 떠났을까? 무엇이 그를 그토록 서둘러 떠나게 만들었을까?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서 있는 낯선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급히 커튼을 쳤죠.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오래된 친구 민지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민지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어제 이상한 편지를 받았고 누군가 집을 지켜보는 것 같다고 털어놨죠. 민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영수가 돌아온 이유가 단순한 귀국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30년 전 영수의 회사 동료가 자살했던 사건. 그 사건은 영수가 떠나기 직전에 일어났죠. 회사의 중요 서류가 유출되고 그 책임을 지고 동료가 자살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영수는 그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민지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 자살이 사실은 타살이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 승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내게 온 등기우편이라며 건네줬죠. 발신인이 김영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낡은 열쇠 하나와 쪽지가 나왔어요. 위험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내일 오후 3시 옛날 우리가 만나던 카페로 와. 승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죠. 처음 보는 의심의 눈빛이 그의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내게 뭔가 숨기는 게 있냐고 물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에게 과거의 연인에 대해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오래된 친구라고 학창시절 알던 사람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것이 나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열쇠가 무엇을 여는 것인지, 영수가 말한 위험은 무엇인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새벽녘에야 겨우 잠들었지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영수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결심했습니다. 영수를 만나 모든 것을 밝히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죠. 영수가 보낸 열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들 사이에 끼워둔 작은 메모에는 금고 비밀번호 613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수와 내가 처음 만난 날짜였죠. 지하실로 내려가 오래된 상자들 사이에서 작은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고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죠. 노트를 펼치자 영수의 필체로 쓰인 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사 비리를 알게 됐다. 이사회에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 동료 정민이 이 사실을 알고 고발하려 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이것이 30년 전 영수가 갑자기 떠난 이유였군요. 노트를 더 읽어 내려가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금고를 닫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어요.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분명히 누군가 문을 열었다는 느낌이 들었죠. 창밖을 보니 검은색 차 한 대가 서서히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오후 3시가 가까워오자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옷장 앞에 서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내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옛 연인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위험한 비밀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죠.
세월의 흔적이 드러난 내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죠. 승우가 갑자기 나타나 어디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놀랐어요. 평소라면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는데 승우는 나를 미행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 물었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승우에게까지 연락했다니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설명하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고 말했죠. 승우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나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돌아오면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고 약속했어요. 카페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군가 쫓아오는 것은 아닌지, 영수가 말한 위험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경계하게 됐어요. 카페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죠.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내가 기억하는 영수 그대로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 앞에 앉았어요.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죠. 위험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열쇠는 무엇인지 묻기도 전에 영수가 내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며 밖을 보지 말라고 했어요. 카페 내부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영수의 긴장된 목소리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영수는 30년 전 회사의 비리를 알게 됐고 그의 친구 정민이 이 사실을 알고 고발하려다 살해당했다고 했어요. 당시 자살로 처리됐던 사건이 타살이었다니.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다음 타깃으로 나를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가 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죠. 정민의 죽음을 증명할 증거를 찾았다는 영수. 당시 정민이 집에 숨겨둔 문서와 녹음 파일이 있고 그 열쇠는 은행 대여금고를 여는 열쇠라고 했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 전의 일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내 평화로운 일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아직도 활동하고 있고 더 강력해졌다고 합니다. 회사를 넘어 정치권과 언론까지 손을 뻗쳤다고 해요. 영수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갑자기 승우가 생각났어요. 당신을 미행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그의 말이 떠올랐죠. 영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미 시작된 거라고, 우리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이라며 자연스럽게 일어나 화장실로 가자고 했죠.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 남자들의 시선이 등 뒤로 느껴졌어요. 화장실 옆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나온 우리는 서둘러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어쩌냐고 물었어요. 영수는 내 손을 꽉 잡았죠. 따스한 그 손길에 30년 전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함께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고,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다고 했어요. 도심 속 좁은 골목길을 빠르게 걸으며 내 인생이 갑자기 영화 속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50대 여성인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니. 영수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며 속도를 늦추지 않았어요. 은행까지 안전하게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담긴 대여금고는 시내 중심가 국민은행에 있다고 해요.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을 꺼냈지만 영수가 내 손을 잡아 제지했죠. 전화하면 안 된다고, 그들은 모든 통화를 감시하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망설였어요.
승호를 두고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영수의 진지한 표정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죠. 이러다 정말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영수는 내가 언제나 돌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회사 비리가 아니라고, 정민의 죽음 뒤에는 더 거대한 음모가 있었다고 했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미 이 상황에 휘말린 이상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게다가 영수가 나를 지키기 위해 30년을 희생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죠. 함께 하겠다고, 끝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죠. 평화롭게 보이는 이 도시 속에 이런 어둠이 숨겨져 있다니. 은행에 도착한 우리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대여 금고실로 향했습니다. 영수가 건넨 열쇠로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와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정민이 살해당하기 전날 여기에 보관했다고 하더군요. 봉투를 열자 충격적인 내용의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회사 자금 세탁 증거, 정치인들과의 불법 거래 내역,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살인 지시 메모까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영수가 대답하려는 순간 금고실 문이 열리며 두 남자가 들어왔어요. 카페에서 봤던 그 남자들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군이라는 말과 함께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금고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영수 뒤로 물러섰어요. 영수는 침착하게 서류를 내게 건네며 작은 소리로 속삭였죠. 그의 신호가 있으면 뒷문으로 도망쳐 경찰서로 바로 가라고.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영수의 단호한 눈빛에서 용기를 얻었죠. 앞에 선 남자가 영수를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는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차가운 눈빛이 섬뜩했어요. 영수는 그를 강이사라고 불렀습니다. 강이사는 자신의 회장이 영수와 대화하고 싶어 한다며 조용히 따라오라고 했어요. 공포에 질렸지만 영수는 의외로 침착했죠. 거절하겠다는 영수의 말에 강이사가 천천히 재킷 안으로 손을 넣었을 때 영수가 갑자기 소화기를 집어들었어요. 힘껏 분사하자 하얀 가루가 금고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이야 라는 영수의 외침에 본능적으로 뒷문으로 뛰어갔어요. 놀란 은행 직원들 사이를 지나 출구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와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볼 용기가 없었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듯 했죠. 은행 밖으로 뛰쳐나와 인적이 많은 메인 거리로 향했습니다. 영수는 어떻게 됐을까?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누군가 내 팔을 잡았어요. 계속 걸으라며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목소리. 영수였습니다. 얼굴에 작은 상처가 났지만 무사해 보였어요. 안도감에 눈물이 핑 돌았죠. 택시를 잡아타고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일상적인 거리 풍경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 손에 쥔 서류 봉투가 무거웠죠. 경찰서에 도착하자 영수는 미리 알고 있던 형사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별도의 조사실로 안내되었고 영수는 형사에게 모든 증거를 건넸어요. 긴 시간이 걸릴 거라는 형사의 말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정말로 이 일이 끝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승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경찰서에서 나온 우리는 조용한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진술을 마친 후에 고요함이 어색했어요. 영수와 나 그리고 우리 사이에 놓인 30년의 시간이 무거운 침묵으로 다가왔죠. 승호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는 그에게도 모든 걸 말해야 할 때라고, 그도 위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승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상했죠. 승우는 항상 내 전화를 받았거든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영수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지금 바로 집에 가봐야 한다고 했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온갖 불길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승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내 잘못이었어요. 진작 모든 걸 말했어야 했는데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낯선 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어요. 영수가 내 팔을 잡았죠. 그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내가 말렸습니다. 내 남편이니 내가 가야 한다고. 떨리는 하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현관문 앞에 섰어요. 열쇠를 넣으려는 순간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승우가 서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낯설게 차가웠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 낯선 남자 2명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카페와 은행에서 봤던 강의사였어요. 승우를 의문스럽게 바라봤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자신을 믿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뒤에서 영수가 들어왔을 때 승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김영수군, 30년 전의 연인이자 자신의 아내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라고 했어요.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승우의 뜻밖의 반응에 당황스러웠어요. 그는 어떻게 영수를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 낯선 남자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 집에 와 있는 걸까요? 상황이 복잡하다고 설명하겠다고 말하려는 순간 강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부인.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 남편도 마찬가지고. 승우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공포가 아니라 불편함이었죠. 그는 마치 누군가의 감시 아래 있는 듯 했습니다. 강의사가 영수에게 증거를 가져왔냐고 물었어요. 영수는 차분하게 모든 것을 경찰에 넘겼다고 대답했죠. 이미 늦었다고. 강의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재킷 안으로 손을 넣는 순간 승우가 갑자기 움직였어요. 소파 쿠션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강의사를 향해 들었죠.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입니다. 순간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승우가 경찰이라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승우의 외침에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영수가 내 어깨를 잡아당겼고 우리는 현관 쪽으로 이동했죠. 강의사와 다른 남자는 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잠복해 있었지. 참 끈질긴 형사로군. 강의사가 승우를 향해 비웃듯 말했어요. 승우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김정민 살인 사건,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범죄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승우. 그는 형사였나요? 그렇다면 나와의 결혼은 30년이라면 영수가 떠난 그 시간부터 현관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집 앞은 경찰차들로 가득 찼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와 강의사와 그의 부하를 체포했습니다. 모든 혼란이 가라앉고 셋만 남았을 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승우, 당신은 누구예요? 우리의 결혼은? 승우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처음엔 임무였어. 영수를 찾기 위한. 하지만 점점 너를 사랑하게 됐어. 그건 거짓이 아니야, 여보. 거실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경찰들이 강의사와 그의 부하를 경찰차에 태우는 모습이 보였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우리의 추억들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승우가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정민이 살해된 후 영수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경찰은 영수가 중요한 증인이라고 판단했대요. 그를 찾는 과정에서 내가 영수와 가까웠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만남도 계획된 것이었고 결혼도. 승우는 처음엔 나를 통해 영수를 찾으려 했지만 점점 나와 사랑에 빠졌다고 했어요. 그건 진심이라고. 영수도 말을 이었죠. 미국으로 떠난 건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였대요. 그들의 해외 계좌와 거래네요.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고 승우와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들이 계속해서 밀려왔어요. 내 인생이 두 남자의 게임판 위에 놓인 말 같았죠. 배신감, 분노, 혼란. 다양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두 사람 다 나를 이용한 거라고 말했어요. 승우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피했습니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30년간 함께한 우리의 추억은 진짜라고 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모든 게 거짓이었는데. 영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승우는 진심이라고. 그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여기 없었을 거라고. 승우는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오랫동안 울었죠. 내 인생의 거대한 진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눈을 떴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서랍장 위에 놓인 결혼 사진을 바라봤죠. 행복해 보이는 승우와 내 모습. 그 웃음은 진짜였을까요? 거실로 나가보니 승우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밤새 그 자리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조심스럽게 그를 살펴보니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죠. 옆 테이블에는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심코 집어들어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혜의 생일 마이너스 케이크 주문, 민준이 방과 후 수업 데려오기, 지혜가 좋아하는 영화 예매. 일기장을 넘기자 지난 수년간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나와 가족에 관한 소소한 메모들이었어요. 내 취향, 습관, 좋아하는 것들. 인물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세심한 관심이었죠. 승우가 일어났어요. 수첩을 떨어뜨리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괜찮다며 숨길 게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오랜 결혼 생활에서 익숙한 루틴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승우가 왜 항상 내 전화를 확인하고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물어봤는지 이해가 간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건 형사라서가 아니었다고, 걱정되어서였다고, 그들이 언제 나에게 접근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승우를 바라봤어요. 30년간 함께 살아온 사람. 그가 누구인지 이제야 알게 된 기분이었죠. 영수는 안전한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재판까지 보호가 필요하다고.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어제의 폭풍우가 지나간 듯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이제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승우가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죠. 내가 결정해. 난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다는 걸 알아.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30년간의 거짓말. 하지만 동시에 30년간의 사랑도 있었을까요?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승우는 조용히 운전에 집중했고 나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강의사와 그의 일당에 대한 정식 진술을 위해 가는 길이었죠.
머릿속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들이, 가슴 한구석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왜 비밀 수사인 걸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30년이면 충분히 신뢰할 시간 아니었냐고. 승호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죠. 처음엔 말할 수 없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말하기 어려워졌다고 해요. 30년 동안의 거짓말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냐며 나를 잃을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의 솔직한 대답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 두려움은 이해할 수 있었죠. 나라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30년 만에 드러난 대기업 비리와 살인 사건. 언론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죠. 조사실로 안내된 나는 영수와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괜찮냐고 조심스레 물었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모든 게 혼란스럽지만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진술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다시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승우가 나를 보호하듯 팔로 감쌌죠. 그 순간 웬일인지 안심이 되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거짓으로 시작되었더라도 그의 보호하는 행동만큼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승우가 내일 사표를 제출할 거라고 했어요. 30년이면 충분하다고. 놀라 그를 바라봤죠. 경찰을 그만둔다고? 왜냐고 물었습니다. 승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이제 임무는 끝났고 내가 원한다면 우리 관계를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진실된 모습으로. 그의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을 그냥 버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 진실된 관계라.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모든 걸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승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손주 민준이 반갑게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죠. 민준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거짓말과 비밀 속에서도 우리가 만든 가족은 진실되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어요. 승호의 사표는 수리되었고 영수가 남긴 증거로 대기업 비리와 살인 사건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죠.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특종으로 다루었습니다. 승우와 영수의 이름은 용감한 내부 고발자로 언급되었고 강이사와 회장은 구속되었어요.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승우는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나 역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나 손주 민준의 존재가 우리 사이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었죠.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영수가 서 있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그를 안으로 들였죠. 승우가 거실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오랜 동료이자 라이벌이었던 두 사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남자였습니다. 영수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으니까. 왠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다시 헤어짐인가. 그와 함께했던 젊은 시절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영수가 승우에게 감사하다고 했죠. 그리고 나에게 30년 전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했었다며 이번엔 제대로 인사를 하려고 왔다고 했어요. 창가에 서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수에게 다시 새 삶을 시작하냐고 물었어요.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미국에 아들이 있다고, 그와 함께 새 출발을 하려고 한다고 했죠. 그의 말에 놀랐어요. 아들이라니. 영수의 삶도 계속 흘러갔던 거죠. 옛 연인이었던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영수가 떠난 후 승우와 나는 뒷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죠. 나와의 30년을 후회하냐는 승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후회하는가?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만든 추억과 행복은 진실이었어요. 후회는 아니라고, 다만 이제부터는 진실된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승호의 눈에 희망이 빛났어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물었죠. 내 손이 그의 손을 찾아갔습니다. 따뜻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폭풍 같았던 사건은 어느새 지나갔고 일상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승우와 나는 새롭게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끔은 어색하고 때로는 서툴렀지만 이전보다 더 솔직한 대화가 오갔어요. 오늘은 손주 민준이의 도자기 전시회 날이었죠. 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전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학창시절 친구 수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 학교 교감 선생님이었어요. 민준이 정말 재능 있다며 칭찬했죠. 자랑스러운 마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승우가 다가와 민준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선물이라며 만든 작은 도자기 화분을 건네줬어요. 손주의 정성이 담긴 선물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전시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승우가 내일 경찰서에서 표창장을 준다고 했어요. 30년 숨겨온 사건을 해결한 공로래요. 승우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죠. 그가 평생을 바쳐 해결한 사건이었으니까요.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정의가 실현된 거라고. 승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더 기쁘다고 했어요. 집에 도착해 민준이가 만든 도자기 화분을 거실 창가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화분에는 작은 식물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죠. 뭘 심을까 물었더니 승우는 새 시작을 의미하는 무언가가 좋겠다고 했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새 시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죠. 다음 날 경찰청에서 열린 표창식에 참석했어요. 승우가 단상에 오르자 많은 동료들이 박수를 보냈죠. 30년간의 헌신과 인내가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표창은 자신 혼자의 공이 아니라며 영수의 용기와 자신의 아내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승우가 말했어요. 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울렸어요. 비록 우리의 시작은 거짓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걸까요? 표창식이 끝나고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승호의 동료 형사가 다가왔어요. 자신을 김도의 형사라고 소개했죠. 그녀는 승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유혹이라니 의아해하자 범인들이 여러 번 회유를 시도했다고 했어요. 한 번은 엄청난 금액을 제안하기도 했대요. 하지만 승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한다고 했대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승호에게 가족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였던 거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승호는 5년 전에 이미 은퇴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계속 남아 있었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 사실에 대해 물었어요. 승우는 놀란 듯 나를 봤죠.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도의 형사가 그랬다고, 범인들이 당신을 회유하려 했다고도 하던데 라고 말했습니다. 승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은퇴 나이는 됐었지만 그 사건만큼은 해결하고 싶었다고. 그리고 회유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나와 우리 가족 아들네, 딸네 특히 우리 손주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는 말에 승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영수 씨가 많은 걸 말해줬네. 라고 했죠. 이제는 모든 진실을 알고 싶다고 말했어요. 승호가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내 눈을 바라봤어요. 맞다고, 처음엔 임무였다고. 하지만 점점 나와 가족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됐다고 했죠. 그들이 어떤 유혹을 하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고.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더 이상 의심이 사라졌어요. 비록 거짓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안에서 자라난 사랑은 진실이었던 거죠. 한 달 후 우리는 강원도의 작은 펜션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어요. 승호의 은퇴 후 첫 여행이었죠. 손주 민준이도 함께였습니다. 소나무 향기가 가득한 숲길을 걸으며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민준이가 반짝이는 돌을 발견하고 달려왔죠. 작고 투명한 수정 같은 돌이었어요. 할머니 도자기 화분에 넣을 거라며 기뻐했죠. 그 순수한 마음에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는 다시 숲속으로 달려가 승우와 함께 더 많은 돌을 찾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녁에 펜션 앞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승우가 와인 두 잔을 들고 나왔어요. 오랜만에 조용히 별 보는 것도 좋다고 했죠.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그동안 너무 바빴다고, 이런 여유를 잊고 살았다고 대답했어요.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우리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죠.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모든 것이 솔직하고 진실된 대화였습니다. 승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불렀어요. 우리 다시 결혼식을 올리는 게 어떻겠냐고. 놀라 그를 바라봤죠. 결혼식이라니. 승우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모든 진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그의 제안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부부가 다시 시작한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거창하게 말고 가족들만 있는 자리에서 금혼식을 하는 겁니다. 승우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단아하고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사려고 했던 반지라고, 당시엔 용기가 없었다고. 감동과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승우가 조심스럽게 반지를 내 손가락에 끼워 주었죠. 이번엔 진짜 프로포즈라며 나와 다시 시작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모든 진실과 함께 라고 대답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작은 정원에서 우리의 두 번째 결혼식이 열렸어요. 단출했지만 의미 있는 자리였죠.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영수도 미국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이제 저는 당신에게 진실만을 약속합니다. 승호의 서약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내 차례가 되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30년을 함께했지만 오늘부터 진정한 시작입니다. 모든 비밀 없이 있는 그대로의 우리로. 손주 민준이가 반지를 들고 다가왔죠. 그 순수한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참석자들의 축복 속에 다시 한번 부부가 되었어요. 작은 피로연 도중 오랜 친구 민지가 다가와 귓속말을 했어요. 아까부터 누가 계속 우리 사진을 찍고 있다고.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죠. 정원방, 나무 그늘에 서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영수였어요.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가 직접 축하해 주러 온 것이었을까?
가슴 한구석이 아련해졌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정원을 정리하는 동안 승우가 작은 편지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아까 누가 전해주며 내게 주라고 했다네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 법을 알았어요. 영수. 메모 밑에는 작은 열쇠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고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그 주소를 찾아갔어요. 승우와 함께였죠. 그곳은 오래된 건물의 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문 앞에 희망의 손길 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또 다른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지혜에게 이 작은 재단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30년 전 비리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세요. 영수가 재단 서류를 살펴보니 상당한 기금이 마련되어 있었고 이미 여러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영수가 미국에서 돌아온 진짜 이유 중 하나였을까요? 승우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어떡할 거야? 라고 물었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받아들일게요.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책임이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게요. 당신도 도와줄 거죠? 1년이 흘렀어요. 희망의 손길 재단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죠. 비리와 부패로 인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내게는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린 셈이었어요. 승우는 은퇴 후에도 재단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의 수사 경험과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우리는 마치 오랜 파트너처럼 함께 일했죠. 이전의 거짓은 모두 사라지고 진실된 관계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재단 설립 1주년 기념 행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동안의 성과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죠. 행사 사회자는 내 리더십 덕분에 많은 피해자들이 새 삶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거짓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행사가 끝나고 승우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발신인은 영수였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어 기쁩니다. 곧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들과 함께요. 만나 뵙고 싶습니다. 메시지를 승우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죠. 만나자고 해.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했으니까. 그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사했어요. 과거의 감정과 오해는 모두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새 삶을 살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 정원으로 나갔어요. 민준이가 심어준 작은 나무가 벌써 많이 자라 있었죠. 그 옆에 놓인 도자기 화분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찾아준 반짝이는 돌들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같은 선택을 할까요? 문득 승우에게 물었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방법은 달라지겠지만 결과는 같았을 거야. 어떻게든 당신을 찾아갔을 테니까. 그의 말에 미소 지었어요.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가 진실한 사랑으로 완성되다니. 우리의 여정은 복잡했지만 결국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영수, 승우, 그리고 나.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을 찾아 헤매었고
마침내 평화를 얻었습니다. 비록 어둠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 끝에는 항상 빛이 있었죠. 여보, 별똥별이야. 소원 빌어. 승호의 말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찰나의 순간 밝은 빗줄기가 밤하늘을 가로질렀죠. 나는 조용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평화와 행복이 영원하기를. 그리고 승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날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 여정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밤하늘 아래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실된 사랑으로 이어진 우리의 여정은 어쩌면 그날의 약속이 마침내 지켜진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30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과 사랑을 약속했으니까요. 영수의 편지 속 말처럼 나는 결국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 속에서 찾은 진실한 사랑. 승우와 함께 만든 가족,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까지. 삶은 때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함께 들어가자. 승우가 내 손을 잡았어요. 집안의 따뜻한 불빛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테니까요. 이제는 진실과 함께하는 새로운 이야기로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후회 없이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